들어오십니까? 네. 지난번에 금융이 뒤 좀 남았나요? 아, 224페이지요. 자, 그 15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을 연 이자율 6%, 10년간 매월 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일 때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원금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이렇게 구할 때요. 융자금이 7,200만 원이죠. 근데 조건이 매월 상환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10년. 그죠? 그러면은 이걸 120으로 나눠줘야 되죠. 우리 해설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7,200만 원을 만약에 매년 상환 조건이면 10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720만 원이 나올 거고, 그거를 다시 월로 12개월로 또 더 나누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 60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7,200만 원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120으로 나누면 되죠.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그러면 원금 상환분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럼 60만 원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이자율을 적용하면 되죠. 이자율 적용하게 되면 7,200에 대한 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6%죠. 6%면은 월간 이자율은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그럼 0.5% 나오죠. 그렇죠? 12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은 7,200에 대한 0.5% 적용하게 되면은 36만 원 나와요. 첫 해에. 그래서 요거 70만 원 하고요. 6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자에 대한 거 36만 원 합하게 되면은 96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해설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냥. 7,200에 대한 몇 프로? 6%니까 0.06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432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얼마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1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6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6%를요 12로 나누게 되면은 0.5% 나와요. 이거 그냥 곱해도 돼요. 그냥 곱해도. 그래서 이제 15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금액을 바르게 물어보는 걸 물어봤는데 일단 조건은 알려주죠. 융자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융자금이 16번 같은 경우에 16번 보시면은 원금 상환분이 50만 원으로 돼 있죠. 단위 만 원이니까 50만 원인데 마지막에 개월수가 몇 개월이에요? 120월이잖아요. 그러면은 50 곱하기 120 하면은 6천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근데 이자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 36천으로 나누게 되면 얘도 몇 프로 나오겠어요? 월간 이자로 하게 되면 0.5%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자 지급액이 30만 원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월간으로 지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30 곱하기 12 하게 되면 36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6에 36이니까 연간 이자율은 6%란 얘기죠. 6%. 그러니까 6%인데 역시 똑같이 나누면 얼마 나와요? 0.5% 나오죠.
그러면은 6천만 원에 0.5%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3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50만 원에 대한 0.5%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0.005%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2,500원 나와요. 2,500원. 그러면은 2,500원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30만 원에서 29만 7,500원이죠. 그럼 얼마만큼 줄은 거예요? 2,500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3회차 상환할 때도 거기서 5,000원 빼면 되죠. 그러면 29만 5,000원. 그러니까 계속 얼마씩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2,500원씩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에 니은에 가게 되면 50만 원에다가 마지막 이자 2,500원 가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29만 5천 원이고요. 마지막에 리을에 대한 것은 원금 50만 원하고 2,500원 합하니까 50만 2,5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유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걸 계산을 해서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게 50만 원인데 몇 월이니까 120월이니까 얘가 얼마? 6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매달 내는 이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30만 원이니까 30을 6천으로 또 나눠보면 되죠. 그러면 0.005% 나오죠. 이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자 우리가 줄어들 때는요. 뭐 계산하시면 돼요. 원금을 구해가지고 원금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에 대한 0.005% 있죠. 이거 곱하시게 되면은 2,500원 나오죠. 그러면 매년 얼마씩 매달 2,500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매달. 저기 계산할 때는 0.5%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 대입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게 되면 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얘기고요. 대출 이자율은 연리 7%고요.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원리금은 잘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보면은 이제 1억 2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근데 저당 상수를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1억 2천에다가 0.094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 1,128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공제하면 되냐면요. 이자 지급분을 공제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1억 2천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면 7%잖아요. 그죠? 그럼 1억 2천에 대한 7%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10%로 주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7%로 줬으니까는 계산을 한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1억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 몇 프로? 네, 7%. 그래서 이거 곱하게 되면은 거기 나온 대로 84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128만 원에서 840만 원 공제하게 되면 288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걔가 원금 상환분이 된다. 근데 요거는 이자를 몇 프로 줘서 그런 거예요? 7%죠. 10%로 주면 1억 2천에 10% 하면 1,200이잖아요. 그죠? 그냥 빼게끔. 그래서 원금을 만약에 1억을 주게 되면요. 1억에서 이거 0.094 하게 되면은 금액이 나올 때 이자 나오면 바로 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는 근래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 정도고요. 그 뒤에 가게 되면 문제 18번이 있어요. 1억 원을 10년 만기 매년 말 상환 연리 10% 이자율로 차입했을 때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경우에 원금 균등 상환액과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첫해 원금 상환분을 올바르게 짝진 것을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먼저 원리금 균등 보시게 되면요. 거기 이제 빌린 돈이 얼마냐면 1억 원이죠. 근데 1억 원인데 저당 상수를 얼마를 줬냐면 0.1627을 줬죠.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1,627만 원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그럼 1억에 10%면 1,000이잖아요. 그럼 1,000에서 1,627만 원에서 얼마 빼면 1,000만 원 빼면 원금 상환분은 627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10년 만기 했을 때 그러면은 매년 상환 조건이니까
1억 원을 갖다가 10으로 나누면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원금 상환은 1,000이고 얘는 627만 원이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해보셔야지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계산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 계산 문제라는 게 그 1분 안에 우리가 가능하게 풀 수 있었을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를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구성상. 지난 5년 사이에 평균적인 계산 문제가 8.2개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적게 나왔을 때가 7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1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8.2개 되는데 배열은 한 우리가 한 5회차 정도 보시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 하게 되면. 모의고사 하니까 7개도 넣어보고 8개도 넣어보고 10개도 넣어보고 11개도 넣어보고 요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드리는데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기준으로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집어넣게 되면요. 일단 접근이 잘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릴 거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혼자서 푸시면 또 대입이 어렵다는 거죠. 유형이 조금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실전하고 비슷하게 해서 한두 문항 정도로 난이도 조절용으로 들어가던 수시라도 나머지는 충분히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대한 걸 보시면요.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이자 지급분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림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저당대출의 상환 방식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시험상에서는 이게 약간 변형 준 건데요. 시험상에서는 매기간 저당 지불액하고요. 저당 잔액의 크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보면은 바로 이 그림만 봐도 답이 나오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자가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균등하게 줄어들잖아요. 균등하게 줄어드는 거는 원금 균등밖에 없죠. 잔액이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그렇잖아요. 매년 상환액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균등하게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걸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로 들어가는데 원을 그리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초기에는 이자가 크다는 얘기고 가면서 이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니까 그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지칭을 하겠죠. 근데 실상 이 그림 2에 대한 것에 대한 그림은 조금 더 그죠? 기울기가 조금 더 각도가 그렇게 나와줘야지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그런 내용이고요. 20번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이런 것들은 현재 잘 안 쓰니까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게 되면요.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금리가 변동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자율이 또 변동했다든가 뭐 이런 식에 대한 금리 등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가 되냐면 대출자가 손해가 되겠죠. 만약에 약정 이자율을 하고요.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차입자들은 이익이죠. 싼 이자로 상환을 하니까.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금융기관이 있는데 융자를 해준 거죠. 연리가령 예를 들어서 뭐 2.5%로 융자해줬고 기간은 몇 년? 10년.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러면 저당권에 기초한 이제 원리금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을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거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3.5%.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폭락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대출자가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비싸요. 그러면 차입자들은 비싼 이자를 주고 만기 때까지 상환하진 않겠죠. 그럼 중간에 뭘 하겠어요? 조기 상환하겠죠. 그럼 조기 상환하면 또 어떻게 돼요? 반대잖아요. 이렇게 융자를 해줬을 때, 자 3.5%로 융자를 해줬어요. 근데 시장 금리가 2.5%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 이자 주고 비싼 상환을 못 하겠다고 해서 조기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회수해가지고 다시 대출해주면 몇 프로 이자밖에 못 받아요. 2.5% 이자밖에 못 받으니까 금융가는 또 손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고정금리일 때는 다 누가 떠안는 거예요? 대출자가 다 떠안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나 이자율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변동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출자는 이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뭐 해야겠어요?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이런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금리를 조정하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걸 선호할 것이고 차입자는 반대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가할 수 있죠. 근데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는 고정금리보다는 무슨 금리가? 변동금리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잘 써요. 약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도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그 표현은 꾸준히 들어오니까 그거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떨 때 조기 상환할 것인가.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 상승 상한이 설정이 되면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게 금리 상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죠. 이게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그래요. 금리 상한 대출을. 이 캡이라는 게 모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씌운다는 얘기예요.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상승할 요건이 있더라도 0.25%포인트 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 상한을 두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가 덜 부담하겠죠. 금리 상승 요건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출자가 유리한 게 아니라 누가? 차입자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22번에 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저당 상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는 대출자가 인플레 등에서 또는 이자율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실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만기 때까지 고정이자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대출자는 그만큼 손해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가 심할 때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상환 조건을 인플레가 심할 때는 상환액을 초기에는 낮춰주고 나중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돌아섰을 때 상환을 많이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점증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증식이라는 것도 무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나와 있죠. 점증 지불 저당은 저당 지불액은 초기보다는 말기가 적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죠. 초기가 적고 말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계약 당시에는 변동 이자율 저당보다 고정 이자율 저당의 대출 금리가 더 높죠. 단 조건이 같을 때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건 어떤 요건인지는 아시겠어요? 5번에 고정금리에 대한 조건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대출이 시행이 되면 그 중간에는 이자율을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이자율이 높은 게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230페이지 가면 주요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있을 때요. 23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5번 지문에 보면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장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그 이전에 상환은 누가 더 많이 했겠어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잔금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도 상환을 했을 때 이 상환액이 있죠. 상환액. 중도 상환하면 이제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 상환액의 크기는 원금 균등이 크겠어요? 원리금 균등이 크겠어요? 이게 중도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갚아야 되는 요 상환액은 남아있는 잔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작겠어요? 원금이 더 작죠. 그렇잖아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이 상환을 해놨으니까 중간 상환했을 중도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적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쓱 써줘요. 그럼 순간적인 착각하는 거예요.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유인 지문을 쓰기도 하니까 그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그 설명해 드릴 때 매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얘네가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이거든요. 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 구배를 우리가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목대로 이 안에 수식돼 있겠죠. 원리금이 뭐 하는 방식이라고? 체증하는 거고.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균등인 거고. 근데 얘는 제목상에서 원금 균등이라는 얘기지. 원리금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요거 물어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뭐 한다고요? 체감하는 식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인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리금이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크기 있죠. 네,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 그래서 원리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는 줄어들고요. 이자 지급분은 줄어들고 뭐는 원금 상환분이 이렇게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24번 문제 보시면 박스에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요. 거기 디귿행하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죠. 체감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리을에 보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개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구조가. 요거 두 개가 맞는 표현이에요. 두 개가.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요. 대출 조건이 같으면 원금이 더 클 것이고요. 체증식의 경우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요. 꾸준히 물어봐요. 디귿하고 리을에 대한 지문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은 그렇죠? 네, 나오면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원금 균등하고 뭐하고요? 원리금 균등에 대한 기본적인 구별은. 자, 그 다음에 옆에 25번에 나와 있는 건요. 거기 보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대출받았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이 원리금 구해야 돼요. 원리금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 저당상수 곱해야 돼요. 그러면 0.094393 뭐 이렇게 좋겠죠. 그러면 얘 곱하게 되면요. 2,831만 7,900원 나오는데 요게 이제 원리금 구하는 거죠. 근데 이자가 3억에 대한 몇 프로냐면 7%거든요. 그렇죠? 3억이 7%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2,1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이죠. 그러니까는 731만 7,900원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 단위로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이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는 근래는 잘 안 물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26번에
뭐 그렇게도 주는 거죠. 2번 질문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이런 얘기죠. 올바른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준 거죠. 기본적인 것만 알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목이 저당의 유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동산 유동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가 보게 되면요. 자산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 있죠. 자산 유동화 제도의 기초에서요. 발행하는 게 이제 자산담보증권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기초로 발행하는 것을 주택저당증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이게 리츠 얘기하죠. 그죠? 리츠는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제 유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두 가지는 이거는 부채금융을 얘기하고요. 이건 지분금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유동한다는 건 현금화한다는 얘기죠. 현금화. 그러면 제목에 저당의 유동화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주택 저당 채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유동화시킨다. 즉 현금화시킨다는 얘기죠.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주게 되면요. 그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면 그 저당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차입자로부터 매기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권리를 이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그래서 이 저당 채권에 여기 저당의 유동화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이렇게도 이제 명시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요. 얘는 거의 잘 인용 안 하고요. 얘하고 주로 인용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하고 우리가 수업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 유동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는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건전자산이 있으면 다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 회사도 이거 발행할 수 있고 카드사도 발행할 수 있고 건설사도 발행할 수 있고 다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채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채권이지 현금은 아니잖아요. 자동차 할부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할부금을 담보로 해서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을 현금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이 있고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몇 차 시장이에요? 1차 시장이고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죠. 그리고 투자자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몇 차냐면 2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융자를 해주고 확보한 이제 이 저당 채권이 있죠. 이 저당 채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저당 채권에 뭐라고 그래요? 유동화라고 그러고. 그러면 사들인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파생 상품 등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겠어요? 증권을. 이거를 저당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증권화. 그러면 이때 얘네가 돈을 빌리면 뭐를 상환하겠어요? 원리금을 상환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상환하는 원리금이 수수료 공제하고 일로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원리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줄 때하고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해 줄 때 있죠.
어느 게 현금 흐름의 파악이 용이하겠어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해 줄 때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균등이 유리하죠.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매기 상환 들어오는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얘기고, 원금 균등은 매기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줄어들잖아요. 매기. 그러니까 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대출이 원리금 균등 분할이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뭐 거기까지에 대한 내용까지는 뭐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한번 그래도 들어두시면은 기억이 날 수 있으시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 1번에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에 보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은 저당금융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저당 채권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있는 요 1차 시장이 있죠. 1차 시장. 1차 시장은 이 사람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를 받아요? 융자를 받죠. 융자를 받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설정이 되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를 해주게 되면, 이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냐면 1차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겠죠. 일단 근저당 설정할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1차 시장이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당 채권을 2차 기간이 유동화 중개 기간으로 넘기는 거를 우리가 저당에 뭐라고 한다? 그걸 유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은 그걸 섞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틀렸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2번에 보면 저당의 유동화 구조 중에서 주택 구입자금 차입자에게 증권의 투자자에게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 투자자들이 증권에 투자할 거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그때 설명했었죠. 여기서 융자 해주게 되면 대출 뭐가 만들어져요? 이자율이. 여기서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얘도 수익증권이니까 뭐가 제시가 돼요? 수익률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있고 증권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어느 게 커야 돼요? 수익률 빼고 얘기해보세요. 어느 게 커야 돼요? 이자율이 커야지, 이자율이. 이거를 받아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일러준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절대로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이 왜 틀렸다고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운영할 수가 없죠. 금융가는 다 손해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관리비용은 뭐로 충당하겠어요? 얘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받아서 관리 수수료 다 공제하고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은행에서 대출 이자율보다 예금 이자율을 높게 쳐주는 경우는 없죠. 그렇잖아요. 은행의 주 수입원이 예대 마진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4번 지문에 가게 되면요. 저당담보증권은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부채증권인 거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때 B가 들어가면 다 무슨 증권이라고 했어요? 부채증권이라고 했었죠.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상품이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바른 걸 3번을 준 거죠.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주택 수요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차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수업에 설명한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기관. 금융기관도 융자를 해주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맡기는 이 예금이라고요. 예금. 근데 이 예금은 대부분 무슨 자금이에요? 단기 자금인데 융자를 장기 융자를 해주게 되면 기간이 안 빠져.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부채죠. 그럼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데 다 장기 운영하고 있고 현금은 없고 채권만 갖고 있으면은 유동성 문제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유동화 해가지고 일로 넘겨주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면 현금이 대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추가 대출 해줄 수도 있고 돈 달라고 찾아오면 예금 지급해 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주택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2번에 가시게 되면은요. 틀린 거는 이제 3번을 준 거죠. 일반적으로 1차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때의 금리보다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고요. 대출금리가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거기 1번에 보시면 주택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이쪽으로 넘겨주는 걸 유동화한다고 그러죠. 유동화를 하게 통해서 요 금융기관이 얻는 이점이 뭐냐면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위험 또는 무슨 위험? 이자율 위험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대출을 고정금리로 해줬단 말이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조기 상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를 일로 다 팔아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를 그만큼 줄일 수 있죠. 이점이. 그 다음에 BIS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거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이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거는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을 때 IMF 권고사항이 8%였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최소한 8%대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가 이 비율을 갖다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높이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위험 가중자산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줄이고. 자기자본이니까는 현금이 있죠. 이런 그 비율을 갖다가 높여야 된다고요. 근데 은행에서 여기서 대출해주는 요게 장기 대출이잖아요. 장기 대출 채권은 위험 가중 자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거를 뭐를 하면 팔면 보유하고 있는 장기 대출 채권은 매각이 되고 대신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중은 줄어들고 이 비중이 커지니까 BIS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높아가겠죠. 그 얘기를 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용어가 나오면 그런 거구나라는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1번 지문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겠죠.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요. 1차, 2차 시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차 시장은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고요. 그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은 어디서? 2차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 채권은 유동화될 수 있다 없다? 유동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2차 기한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2차 3번에 보면요.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이므로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에 보시게 되면 4번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한 적이 없고요. 거기 보면 그 5번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지분증권이란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고 대표적인 것이 MBS라니까 틀렸겠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까 리츠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부동산 지분을 증권한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저당 증권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증권들 나오는데, 여기 또 증권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거. 증권 보면요. 지분형 MBS가 있고요. 채권형 MBS가 있고요. 혼합형 MBS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애가 이제 MPTS, 여기 들어간 애가 MBB, 여기 들어간 애들이 MPT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두 가지예요. 여기에 의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구별은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의한 구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 위험 부담을 안아요. 조기상환 위험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PT라고 돼 있죠. 모게이지 패스수수릇이에요. 이게 패스수릇. 패스수릇의 의미는 자동이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금융기관이 사들인 저당 채권이 있죠.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넘어갔고, 그럼 유동화 중개기관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증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체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이게 원래 여기서 이제 이 유동화 중개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들이 사들인 저당권이 있죠. 이게 저당권 이제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이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일로 넘긴다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그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신탁사가.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10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매월 단위로 10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들어오겠죠. 네, 들어올 때 요 100억 중에서 여기 있는 신탁사는 얘를 쪼개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0억 중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걸, 10억에 해당하는 거를 S생명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 100억 중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10억에 대한 권리를 누가? S생명에게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팔아버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산 구성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채권이 100억에서 얼마 빠졌어요? 10억이 빠졌는데 현금 10억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구성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10억에 해당하는 권리는 누가? S생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저당 채권에 대한 뭐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얘네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지분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 지분권의 기초에서 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얘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이 수수료 공제하고 그대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패스수릇이라는 의미가 그 얘기라고요. 자동이체라고요. 그냥 원리금이. 그러면 얘는 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그럼 소유권의 기초에서 원리금도 누가 갖는 거예요? 투자자. 대신에 얘가 만약에 뭐를 하게 되면 조기 상환하죠. 그러면 더 이상 원리금이 이체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체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기 상환에 따른 리스크도 누가 떠안아야 돼요? 얘가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누가? 투자자가. 대신에 MBB의 성격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만약에 100억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중에 일부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채권에 관한 기본적인 소유권은 그냥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갖고 있고 100억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얼마를 빌려오는 거예요? 10억을.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오히려 자산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구조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에다가 뭐가? 부채가 플러스가 된 건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자산이 원래 얼마였는데 100억이었는데 100억을 담보로 해서 얼마를 또 빌려왔다는 거예요. 10억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양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저당 채권에 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신용과 이 보유 자산을 담보로 해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에 관한 권리는 그냥 그대로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러니까는 여기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다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소유권도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발행자가. 이거는 별개의 채권이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은 누가 갖고, 발행기관이 갖고, 내가 너한테 증서 써주고 돈을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얘를 발행했는데 이게 만약에 30년 만기짜리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30년 동안에 무슨 수익을, 이자 수익을 기대를 하고 이걸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믿고. 근데 얘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에 대한 것들이 원금이 이제 조기 상환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원리금이 계속 들어오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얘를 팔았던 채권 중에 일부를 다시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수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손해잖아요. 30년 동안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이거를 산 건데, 그러면 얘는 이거를 사들일 때 이 채권에다가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투자자가. 너는 나한테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 뭐가 도래할 때까지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너는 나한테 돈 주고 다시 이 채권 회수해 갈 수는 없는 거야. 그 조건으로 이거를 사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발행자가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콜방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한다? 콜방어. 그러니까 MBB 하나만 만기가 보장이 돼요. MPTS는 여기 있는 차입자가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현금 흐름도 예측하기 힘들고 증권의 수익률도 계산하기 힘들어요. 근데 MBB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는 일단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두세 번 인용을 한 거예요. MBB의 투자자는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무슨 형이에요? 혼합형이죠. 네, 혼합형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MPTB하고 CMO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4개가 있잖아요. 4개. 4개 중에서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갖는 거예요? 다 발행기관이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에게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둔다는 점에서 이게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가 무슨 위험도 같이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소유권은 MPTS를 제외하고는 다 누가 갖는 거예요? 네? 다 발행기관이 갖는 거예요. MPTS 하나만 제외하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MBB 같은 경우는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MBB를 발행할 때는 담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담보를.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에 가면 M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MBB.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1번에 MBB는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거는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자기 보유 자산을 뭐로 제공해서, 담보로 제공해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는 개념이니까 모조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3번에 보면 MBB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시키며 MPTS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발행자가 갖는다고 돼 있으니까 반대로 된 거겠죠. 그러니까 MPTS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시킨 거고, MBB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5번에 틀린 게 뭐라고 돼 있냐면 MPTS의 수익률보다 MBB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PTS를 왜 수익률을 높게 주냐면 얘는 언제 수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MBB보다는 리스크가 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MBB는 뭐가 보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만기가 보장이 된다고 그랬죠. 콜 옵션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들 중에서 계층 있죠, 계층. 여기 얘는 얘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얘만 구조가 여러 개인 거예요. 얘만. 얘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발행할 때 소유권은 누가 갖고 발행자 갖고 원리금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발행하는데 똑같은 구조인데 다만 얘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원리금에 대한 계층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는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층이 여러 개로 표시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 다계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6번에 가면은 6번 문제 2번 지문 있죠. 2번 지문에 가면 명칭이 원리금 자동이체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한 대로. 그래서 저당대출 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과 저당대출의 소유권을 모두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택 저당 채권과 관련된 위험도 누구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그런 증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MPT에서는 관련 위험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집중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저당대출 원리금 이체 채권이라고 돼 있죠. 저당대출에 대한 현금 흐름은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체되지만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갖겠죠. 그건 이제 바뀌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 다계층 채권은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만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이자율과 위험의 크기도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럴 때 거기 보면 만기가 단길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주어진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리스크가 더 커지죠. 네, 그래서 단기라고 표현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이제 또 넘어가셔서 7번 또는 8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에 대한 거 나와 있는데 거기 7번에 보시면 그런 게 돼 있죠. 자, 7번에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1번에 CM의 투자자는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MPT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누가? 나머지는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은 MBB는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저당담보증권의 발행기간이 저당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차입자하고 누구하고 발행기간의 위치가 틀린 거죠. 그렇죠? 투자자가 발행기간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4번을 가게 되면 MPTB는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요? 발행자잖아요. 원리금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근데 그거 바꿔서 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3번에 가면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누구에게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잖아요. MPTS는 모든 거를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잖아요. MPTS는. 하나만. 그렇죠? 여기도 조금만 정리하시면 여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그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그거 갖고 바꿔주니까. 그렇죠? 여기 출제할 때 여기 어렵게 안 줘요. 이쪽에. 그죠? 242페이지예요. 문제 13번 한번 가보세요. 242페이지. 거기 가면은 자 기출이죠. 저당담보부 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2번에 갔더니 MBB의 투자자 있죠.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에? MBB는 다 누가? 소유권. 발행자 같잖아요. MPTS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다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고요. 이거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3번에 CMO 나오죠. 거기 보면은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 되는 것에서 그런 거 여기 소유권, 원리금, 수익권, 조기 상환 위험 요거 세 가지 있죠.
그거 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은 실전에서는 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 9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문제 9번에도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 나오죠. MBB 나오면 다 발발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면 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잘 포인트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면은 구별할 수 있는 요거는 정리 정도는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넘어가셔서 24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자금 조달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 또 하시죠. 잠깐 쉬었다 하시죠.